기상이 형하고는 맨날 밤마다 검표 완료되었습니다. 검표 완료되었습니다. 상암이 있어. 저는 오늘 그 대담자 겸 이제 진행 역할로 참여하게 된 영화평론가 박동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그 옆에 계신 그 두 분 이제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서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연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비평지 마테리알의 편집장인 함연선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영화사를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는 전 189 영화의 189 대표 작업을 했습니다. 이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희 몇 가지 안내사항 얘기 드리고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저희 여기 스크린 보시면은 QR 코드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추후에 이제 오픈 채팅방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추후에 이제 그 육성 질문으로도 받을 거니까요. 그때를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먼저 질문해 주시는 몇 분께 저희가 지금 깜짝 선물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선생님? 네. 이거는 이제 마테리알 8호고요. 여러분께 드릴 선물은 마테리알 8호고 그 한국 영화의 위기에 대한 글부터 시작해서 퀴어 연극에 대한 글 그리고 장 르누아르에 관한 어떤 에세이까지 담겨 있는 알찬 잡지니까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께 선착 선물로 전달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받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대담 끝나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대담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번 기획전의 어떤 취지와 오늘 대담을 약간 앞선 어떤 맥락을 좀 설명드리는 얘기들을 조금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이 이제 기획전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까 앞에 대담이나 강의나 혹은 이제 사연자들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이 시네필, 특히 90년대 시네필 문화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이제 90년대 시네필 문화를 좀 되짚어보는 그런 기획전이고, 사실 그 당시가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에서 시네필 문화 혹은 예술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좀 거대하고 소비되었던 어떤 시공간이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들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시공간의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87년의 민주화운동의 승리와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 사전심의 제도가 이제 그 위헌 판결을 받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좀 다양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통로들이 조금씩 열리던 그런 시기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80년대의 어떤 영화 운동들이 조금 더 사회변혁 운동에 가까웠다면 90년대에 등장한 이를테면 문화학교 서울이라든가 뭐 영화공간 189 이하영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본다면 오히려 되게 다른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어떤 시네필 문화라는 게 좀 등장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라는 생각을 지금의 그 당시를 다뤘던 글들을 살펴보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활동들이 이제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되면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소라트 시네마라든가 혹은 이제 뭐 소유문영화제나 인디포럼 혹은 이제 뭐 미디어 센터인 뭐 미디엑트라든가 그런 공간들의 성립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저희가 지금 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그런 영화제, 영화학교 혹은 뭐 시네마테크 이런 공간들의 어떤 출발점이 사실 90년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얘기들을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대담은 이제 90년대에 직접 활동을 하셨던 여기 이하영 대표님이 이제 90년대 시네필로서 그리고 이제 저와 한현선 선생님이 90년대에 태어난 어떤 시네필로서 이 자리에 좀 자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의 대화는 이제 90년대 시네필과 90년대 생 시네필 사이의 어떤 대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둘 사이에 뭐 영화를 좋아하고 많이 본다라는 점에서는 좀 근본적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차이들이 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0년대에 활동하셨던 시네필들은 좀 비디오로 좀 영화를 많이 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파일이나 혹은 이제 뭐 OTT도 있고 뭐 TV,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영화를 보게 됐죠. 혹은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어떤 필름과 디지털의 차이 혹은 이제 단관극장과 멀티플렉스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아까 얘기드렸던 뭐 이런저런 영화제, 뭐 독립영화협의회 이런 것들의 어떤 단체들이 이미 그 단체들이 만들어지던 시기와 그 단체들이 이미 어떤 제도로서 있는 시기 사이의 어떤 차이가 두 세대 사이의 어떤 시네필적인 활동 사이에서 좀 차이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편으로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오늘 대담 주제가 시네필 문화라고 했지만 우선 저희가 앞에 상영한 영화가 이제 하계종 감독님의 데뷔작인 화분인데요. 영화를 이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좀 화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기획전 다른 상영작들 보면은 되게 뭐랄까 영화사의 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독들의 영화가 되게 많은데요. 이를테면 고다르라든가 망베르블루스라든가 탈코프스키의 영화들도 상영이 됐고 90년대에는 약간 컬트적으로 소비되었던 뭐 데뷔 린치라든가 고시마나 기사의 영화도 이번에 상영이 됐었죠. 사실 그런 이름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하계종이라는 이름이 있는 게 2020년대의 관객으로서는 조금 신기하게도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한국 영화사에서 하계종이라는 이름을 좀 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자리에서 하계종 감독님의 영화를 본다는 게 훨씬 더 이제 버그들 행진 같은 대표작이 아니라 이런 데뷔작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게 좀 재밌는 경험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약간 90년대 비디오테크를 운영하기도 하셨던 그 이하영 대표님께서 이제 당시에 어떤 시네필들이 어떻게 한국 영화를 다시 발견하려고 했고 다시 발굴하려고 했고 어떻게 바라봤는지 특히 이 하계종이라는 이름과 좀 관련해서 뭔가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좀 라떼 기분이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과거는 과거니까요. 이게 거의 40년 전이라 최대한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기종 감독님의 그 화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대에서 오발탄 유명한 오발탄 영화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대 올림팀들이 그걸 진행했었는데 여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장기철 선생님 기타 분들이 있었는데 그 필름을 한국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 신분들이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샌프란시스코의 영화제에서 그 상영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필름을 가져와서 그 필름으로 외대에서 상영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저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현목 감독의 오발탄을 보게 된 거죠.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가 있었구나라는 어떤 자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한 어떤 떨어진 신뢰도 좀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기종 감독님 그 다음에 기타 저희들이 뭐 아시다시피 이만희 감독님도 그 다음에 김기영 감독님 뭐 그때 이상호 감독님 그 다음에 이현세 감독님의 영화들을 하나씩 찾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같이 이제 그 저희 영화의 189에서도 그걸 사용하면서 같이 토론됐었고요. 네, 사실 그 말씀드리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과거에 7, 80년대 한국 영화는 약간 해외 수입 영화들은 좀 구분해서 구분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 영화나 국산 영화 같은 말이 아니라 방화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영화라는 좀 인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또 그런 한국 영화들을 보다가 뭔가 이 하계종의 영화 혹은 이제 아까 말씀주셨던 이현목 감독님의 영화 이런 것들을 처음 봤을 때는 어떤 기분 같은 걸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고민했던 거는 이제 한국적 리얼리즘이 어떤 건가에 대한 이렇게 되면 또 되게 거창해지는데 리얼리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고 근데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한 이제 어떤 상대가 어떻게 했냐면 1960년대만 이영이라는 관객이 있었거든요. 근데 1970년대 들어오면서 유신 체제가 형성되면서 영화들이 뭐 개몽 영화, 어떤 광공 영화 그런데 점점 관객들하고 멀어지면서 영화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왔을 때 약간 풀어줍니다. 그걸 풀다 보니 그러니까 약간 검열을 풀어줘서 성에 대한 묘사가 좀 센
쪽으로 빠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만 존재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그런 영화들은 저희들하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당시에는 제도권과 비제도권을 확 나눠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1979년인가 8년도에 서울대에서 공대생들이죠. 공대생들로 형성된 야라송이라는 게 탄생이 됐고 그 야라송이라는 팀들이 나오면서 서울영화집단이라는 영화인가 영상집단인가 맨처음 시작이 어쨌든 서울영화집단이라는 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서영집에서 나온 책이 뭐냐면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 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의 논리상 어떻게 됐냐면 대중영화, 미중영화, 제3세계 영화는 어떤가 라는 형태로 이제 구축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도에 들어와서 작은 영화를 지켜내자? 작은 영화를 지키고 싶습니다. 최대한 기억을 끄지만 작은 영화를 지키고 싶습니다라는 이제 영화제 제1회 영화제가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 대학생들이 영화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많나? 그때 바글바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태어나서 최초로 막걸리 마시고 기억이 흔들거리고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나는 상황이 됐을 정도의 그런 시기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저랑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84년도에는 대학교의 동아리들이 허가를 받아야지 동아리 만들었던 시대였는데 그냥 막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드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학교로 돌아가서 영화 동아리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아리들이 형성되면서 활동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약간 그 하백종 감독님의 어떤 그런 영화들 혹은 이제 그 당시에 봤던 뭐랄까 한국 대중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과 되게 다른 그런 영화들로부터 좀 출발이 된 그런 뭐랄까요? 그런 이런 영화들이 어떤 각성의 계기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나눠서 기존에 계신 영화인들, 20에 계신 영화 선배님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영화 환경이 어땠냐면 영화사 20개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죠. 허가제였다 보니까 허가를 받은 20개 영화사가 영화를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매년 영화 시책이 떨어져요. 문공부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각 영화사마다 4편씩 4편 만들어라. 그 중에서 우수 영화에 한해서 외화 커터를 주겠다.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외화를 받기 위해서 한국 영화가 제작되다 보니 졸속 제작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외화가 더 관객들이 많았으니까 그때 점유율로 보면 한국 영화 20%대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영화는 그냥 외화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몇 개 안 됐고 그다음에 그런 영화사도 영화를 만들 때 필름을 쓸 수 있는 게 딱 러닝 타임 2배 정도 이 정도로 찍어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가서 찍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영화는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고 관객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적은 제작비라도 만들어야 되는 영화들이 약간 성 묘사를 통한 어떤 그런 멜로라고 해야 되나요? 에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영화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 안에서도 뭐 MRV라든지 뭐 다른 기타 같은 영화는 흥행에 성공할 수 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저희랑은 되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때 가서 극장에서 영화 본다는 거는 한국 영화를 본다는 거는 이런 거죠. 한국 영화 왜 봐? 뭐 이런 생각이 같아요. 다 우리 입장에서는 뻔한 영화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저나 하면서는 그 편집자님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90년대생들에게는 약간 과거의 한국 영화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유물에 가깝다고 할까요? 좀 그런 인상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영자원에서 블루레이도 출시가 되고 있고 디지털 복원한 영화들이 유튜브로 공개되면서 좀 접근성이 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볼 수 있는 경로가 없다거나 혹은 이제 오히려 한국 영화임에도 약간 비슷한 시기 해외 영화들보다 더 좀 안 좋은 화질이나 음질로 보게 된다던가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저나 이제 한혜선 선생님이 이제 과거의 한국 영화를 대하는 어떤 태도나 감상이 90년대 바로 직전 세대의 어떤 한국 영화들을 뒤늦게 발견했던 그런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른 경험과 감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한혜선 선생님은 어떻게 과거의 한국 영화들을 보셨는지 특히 이제 오늘 좀 화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국 영상 자료원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 어떤 어렸을 때 이제 편견으로 인하여 그 한국 고전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어 보여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옛날 고전 영화들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여성 재현이나 아니면 캐릭터들의 감정선이나 아니면 영화의 형식 자체도 제가 좀 익숙한 그런 영화를 좀 다르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 오늘 본 화분도 저는 이제 동시대의 기준으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인물들의 시선이나 카메라가 주민하는 어떤 순간들을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어떤 역사적 사료로서 그 한국 옛날의 한국 영화들을 좀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제게 이제 한국 고전 영화는 좀 공부나 어떤 연구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 한국 고전 영화 이 얘기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제 유년기에 이제 옛날 한국 영화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케이블 채널에 올라왔던 영화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집에 부모님이 늦게까지 안 계실 때 TV를 항상 켜놓고 있었는데 TV를 켜놓고 계속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이제 OCN 같은 것도 아닌 되게 이름 없는 케이블 채널에서 왠지 모르게 80년대의 영화일 것 같은 이제 에로 영화들이 나오곤 했어요. 장발의 남성과 긴 생머리의 긴 파마의 여성들이 나오고 말투도 좀 이상하고 화질도 OCN에서 틀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좋지 않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어떤 영화들에 비해서 노골적으로 선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야릇하고 이상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영화들이 사실은 제 옛날 한국 영화의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인상들이 있다고 할까요? 한국 영화를 약간 얘기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고등학교 4시간에 배우는 전관의 쓰레스 정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재미없는 영화 혹은 이제 좀 떨어지는 영화라는 인식이 많았던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영상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이번 학예종합 중에 화분을 이번 기회에 좀 처음 보게 됐었는데 지금 되게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조금씩 쌓아 나가면서 좀 반대로 이제 과거를 좀 파고들게 되는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방에 이제 화분과 관련된 질문들이 몇 개 들어와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분이 72년도 영화이고 그러면서 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되게 좀 지금의 관점에서 키워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지점들이 몇 군데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질문 주신 분의 질문 좀 그대로 읽어보자면은 현미는 푸른 집을 지배하면서 세 여자를 모두 성적으로도 소유한 가부장으로 나오는데 단주가 새로운 가부장이 되지 않은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현마와 동성의 관계도 이제 미란과는 예성의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미란을 통해서 충분히 새로운 가부장을 등극할 수 있었는데 결말은 푸른 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 관점으로 비평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연선님께서 좀 보태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그 영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계속. 근데 노골적으로 그 동성애 장면이 나오진 않는데 뭐 안마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암시적으로 뭔가 사랑에 거의 가까운 감정을 나누는 듯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좀 처음에 이상했던 게 그 잘 모르고 봤을 때 처음에 그 미란과 그다음에 척분의 이름이 뭐죠? 무슨 척과 척의 동생, 여동생 그 사이가 또 되게 동성애적으로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뭐 친자매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아무튼 네 여기서 당장 퀴어적 비평을 할 수는 없지만 저도 퀴어적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그 관계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동성애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때려부시면 다 때려부셔야지 남녀를 왜 구분해? 뭐 이러시겠죠.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 정도 이제 부르주아를 깨부시는 데 있어서 모든 한 집안을 깨부실 때는 남녀 구분은 없다. 이런 식의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어서 좀 제가 서울에서 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오늘 영화를 화분을 같이 상영을 하긴 했지만 대단히 주제 자체는 이제 90년대 시네마테크 그리고 이제 시네필 문화에 관련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좀 이쪽 얘기로 좀 이야기를 좀 돌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좀 90년대에 이제 한국의 시네필 문화하면 좀 되게 유명한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제 타르코프스키의 희생이 개봉을 하고 10만 관객을 넘겼던 뭐 그런 일도 지금도 약간 전설처럼 회자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영화를 좀 보고자 하는 욕망이 되게 가득했던 시공간이 90년대 한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좀 돌이켜보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어떤 문화의 어떤 시발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여기 이하영 대표님이 이제 운영하셨던 영화공간 189라는 이제 사설 시네마테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비디오테크들, 사설 시네마테크들이 생겼지만 그 출발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영화공간 189가 사실 저희는 뒤늦게 이런저런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이제 접할 수 있지 실제로 그것이 어떤 풍경이었고 그다음에 어떤 시네필들이 거기에 보였고 어떤 열기가 가득했는지는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당시 함께 운영을 하셨던 이용현 선생님과의 이야기도 함께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서도 이제 다뭐 20대 때는 다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다 고민한 그런 젊은 시대를 다 지나셨을 텐데 저도 이제 제가 84학번인데요. 그때 이제 영화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새로운 영화를 그 영화제를 가서 그때 거기서 영화 우리가 알게 되고 거기서 워크숍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되게 소박한 영화를 찍고 싶었던 사람이고 소박한 영화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너무들 세니까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사실 고민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아시다시피 다 학교 다니면서 운동권 아닌 학생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저도 학교에서 실리턴 만들고 그랬어요. 실리턴 학교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늘 갈등이 있었죠. 이게 과연 나는 영화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계속 하는 우선 열심히 다니지도 않고 열심히 물론 영화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찾다가 학교에서 영화 공부할 때는 없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교육제도나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벌판이었으니까 찾다가 진짜 이렇게 신촌에 하나 붙어있는 무슨 영화관 하나 우리 워크숍 하나 딱 들고 이게 뭐야 하고 반짝 그래가지고 이제 갔던 것이 시작인데 근데 가서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던 거죠.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은 박수 쳐주면 한데 이제 내가 못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소박한 영화를 찍고 싶고 내가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런 걸 다 해야 되나 뭐 이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던 시대를 좀 지났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세뇌교육을 받았던 군대를 갔다 왔죠. 거기서 어마어마한 인형교육을 정말에서 인형교육을 받고 오니까 사회에 나오는 것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내가 나와서 계속 영화를 할 수 있고 저 기존에 있었던 곳을 내가 다시 다닐 수 있나? 내가 영화라는 그 집단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자마자 좀 고민을 하다가 저 뒤에 계신 나인섭 선배님한테 상의를 했죠. 나 계속 영화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그날 이제 자기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딱 갔더니 그분이 이제 이영경 씨였습니다. 그래서 딱 만나는 그날 첫날부터 그분이 특징적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맥주를 잔으로 안 마셔요. 이렇게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마시는 스타일인데 그냥 병과 병대로 건배하면서 계속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딱 포인트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경상도 부산 사람, 부산 가시는데 부산 사투리를 써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으로만 공부를 해서 영화를 책으로만 보니까 도저히 답답해서 못하겠더라. 그래서 도대체 영화를 보는데, 책으로 보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 알겠더라. 그래서 영화가 있어야지 영화 공부를 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들기 시작한 거다. 거기서 서로 오케이 나도. 그러면서 이제 같이 전에 이제 189는 이영경 씨가 자기 부모님한테 결혼 자금을 타서 그걸 통째로 그냥 그걸 베팅을 해서 만든 거고 저는 이제 뒤에 이제 인발부가 된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근데 그 안에서 무슨 뭐가 있었냐면 그 안에는 이제 제가 너무 많이 길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끊어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있었죠. 그때는 분명히 나와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운동권으로 운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이중을 해방시키면 영화를 만들겠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저같이 소박한 영화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하나의 시네필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오시더라고요. 치과 의사님도 오시고 학교 선생님도 오시고 영화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오시고 영화 공부하는데 어떤 인연 필요 없어. 이따 영화부터 하자. 영화 언어는 각자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면 돼.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오셔서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책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라고 했던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189를 만들기 전에 이하영 대표님 계셨던 곳이 이제 영화마당 우리 맞나요? 네. 사실 영화마당 우리라든가 뭐 민족영화연구소라든가 혹은 아까 지나가듯이 말씀 주셨던 서울 영상집단, 영화집단 이런 많은 곳들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곳들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영화를 좀 만드는 것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고 아까 이하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쟁에 가까운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좀 만드는 것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곳에서 어떤 영화 보기의 경험과 영화 189에서의 영화 보기의 경험 그런 것들에 뭔가 차이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인이 영화를 얘기 안 하면 그게 영화입니까? 라고 해서 그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라는 책에서 나타나고 있던 어떤 그런 느낌이 우리는 영화를 만들어서 민중을 깨우쳐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그때 느끼는 느낌으로 보면 그러다가 어쨌든 그건 그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각 또 그때 동아리들 뭐 고려대 돌빛부터 시작해서 뭐 짜자자자 경희대 그림자놀이 이렇게 해서 쭉 그들과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영화를 만들어서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연구보다는 그때는 다 뭔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막 이제 군대 가려고 했던 그때 상황에 파란색
라는 영화 판세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때 홍기성 감독님하고 이효인 선생님하고 어떻게 구속이 됐나 뭐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때 이제 우리 동아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들끓기 시작했던 거죠. 이거 뭐야? 우리도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우리까지도 이렇게 억압을 하기 시작해. 억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튀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확 튀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보다 그런 적극적으로 영화를 만들자라는 식으로 갔던 그 시점에 제가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검열이나 탄압 같은 것의 어떤 반대로서 오히려 영화 만들기가 작동했던 그런 때가 80년대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하영 선생님처럼 좀 더 소프트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분들, 혹은 이제 영화를 책으로만 보지 말고 영화를 직접 보고 공부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영화 공간 189 같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또 지금은 이제 한혜 선생님이 또 이어서 좀 질문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이하영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영화공간 189라든가 이런 90년대 시네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책으로만 접하는 영화를 우리가 책으로만 봐야 되나, 이거를 직접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욕망에서 비디오테크 활동이 어떻게 보면 동력을 얻고 출발을 했다라고 할 수 있다면은, 저는 한혜 선생님처럼 이제 되게 많은 영화가 이미 좀 주변에 널려 있고, 뭐 DVD 대여점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케이블 영화 채널도 있고, 심지어 이제 인터넷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영화 보기에 대한 욕망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미 너무 많은 영화에 접근 가능했고, 너무 많은 영화들을 볼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의 상황과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영화들의 홍수 속에서 저희가 이제 뭘 봐야 될지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미 그러한 세상에서 태어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랜선님의 그 영화 보기에 대한 경험들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어떤 문화적으로 조금 소외된 지역에서 나고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영화를, 제 기억에는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많이 접하고 뭔가 지금처럼 다양한 경로로 어디에나 영화가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기억에는 제가 뭔가 스스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찾아서 봤던 첫 번째 어떤 순간이 그 학원 선생님이 알려준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그 비디오, 일종의 비디오 대여점 같은 것이 인터넷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빌려서 영화를 골라봤던 그 기억이, 제가 영화를 주체적으로 스스로 보기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학생 때 불법 P2P 사이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고, 뭐 다음 카페나 블로그에서 꼭 봐야 될 영화, 너무 애절하고 슬픈 영화, 이런 것들 키워드로 이제 영화를 추천받아서 P2P 사이트에서 검색해가지고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와도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세대에게는 애초에 이제 영화 경험이라는 것이 좀 공동체적이라기보단 개인적이고 은밀한 활동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저번 주에 이제 여기서 대담이 있었던 그 영화도구 얘기를 최근에 출간하셨던 한민수 선생님의 이 참여하셨던 대담 같은 거를 떠올려 보면은 뭔가 훨씬 더 개인화된 경험, 어떻게 보면은 이하영 대표님께서는 계속 이런저런 단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화 동아리라든가 영화 당리라든가 비디오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영화는 이미 집에서 보는 것 혹은 이제 혼자 보는 것에 가깝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저는 약간 90년대의 영화를 봤던 분들과 90년대 이제 시네필들 사이에 어떤 매체적인 차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는 뭐 검열이라든가 시청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 개봉하지 못했던 어떤 영화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해서 오는 어떤 갈증들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비디오라는 어떻게 보면 필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열화된 형태의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욕망들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비디오라는 게 기본적으로 출시될 때는 이제 필름에 비해서 뭐 화면비가 달라진다던가 화질이 떨어지고 음질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나아가서 이제 영화의 8구 같은 공간에서 수상하던 비디오들이 대부분 이제 여러 번 복제가 되면서 더 열화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뭔가 이 오늘처럼 이렇게 필름으로 영화를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영화를 비디오로 봤을 때보다 훨씬 제대로 본다는 어떤 감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저나 앤서님 이 영화를 볼 때는 사실상 극장에서의 어떤 화질과 음질 혹은 화면비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어떤 영화 보기를 이미 집에서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극장이라는 이 상영 환경 자체에 어떤 차이는 있을지라도요. 그래서 영화를 집에서 봐도 저희는 제대로 본 거라고 생각을 하게 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화질을 얘기하는 것도 배분 소리죠. 배분 소리였던 게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또 라떼가 되어버리니까 아까부터 말을 좀 피하는데 별로 영화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수입되는 영화들이 20편밖에 안 되는 상태였으니 그 안에 무슨 뭐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게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는 게 20편.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저희가 84년도부터 비디오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그런데 이제 또 비디오를 또 저희가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 이런 거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그때 유학을 가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많고 또 물론 유학 갔다 해서 그들이 이제 비디오를 또 함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때 공항에서 다 검열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연찮게 책에서 그렇게 유명한 전원 포점킨을 누가 가져왔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정말 그거는 그 당시에 우리랑 이제 반대인 소련인가요? 러시아인가요? 그때는. 네, 그 영화다 보니까 이거를 트는 순간 우리가 다 잡혀 들어가는 사람이. 근데 그새 골방에서 몰래. 저는 그때 그걸 처음 보려고 할 때 가슴이 콩콩했어요. 너무 좋아서 이 무슨 계단? 오지스 계단? 그 장면이 나온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근데 막상 영화 보니까 별로 뭐지?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깨우침들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자막을 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화 볼 때 다 자막 없이 영화를 봐서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가 꼭 회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장면을 물어봐야 돼요. 야, 그게 왜 걔네들 왜 다운 때렸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서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가지고 꼭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저는 영화를 잘 못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하고 옆에서 영화를 보고 묻잖아요. 그럼 또 옆에서 같이 웃어줘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책에서 나온 주로 이제 언더스탠딩 무비 영화 이해. 사실 그것도 원서를 봤어요. 그 당시는. 근데 그거를 거기에 나온 영화를 볼 수 있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그렇게 됐던 것이 아까 질문이 뭐였죠? 이게 빠르죠. 비디오로 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좀 저하되는 화질로 보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때는 화질을 한다는 그 자체가 배우는 소리라는 거죠. 그때 저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가진 걸 내가 카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디오라는 것은 이상하게 카피를 하면 할수록 화질이 떨어지는데 후연 화면에도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도 라떼가 돼가고 있는데 하여튼 되게 힘들었게 영화를 봤었고, 그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그걸 수십 번 보면서 기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나만 보고 즐긴다, 나만 보고 이걸 이해한다, 그게 좀 양심적으로 안 돼서
다른 사람 같이 보자 이렇게 시작됐던 게 영화관 289였지. 영화관 289가 뭐 처음부터 우리 시네마틱 운동을 뭐 해야 돼, 시네마 뭐 데크 프랑스를 뭐 이렇게 추구해야 돼, 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와보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세미나하고 이런 것이 영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지, 뭐 이게 시네마테크가 돼서 뭐 커다란 적적을 남겨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뭐 화질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디오로 영화를 보던 그런 시기는. 한편 제가 방금 드렸던 어떤 질문들은 이제 그 영화를 보는 것 자체에 어떤 제대로 본다라는 어떤 감각이 좀 있다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는데, 연선님은 어떨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저희 같은 나이대에는 이제 P2P 같은 데서 영화를 받아서 볼 때 사실 한글 자막이 없으면 아무도 받지가 않잖아요. 그런 차이들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온라인에서 자막을 만들어서 뿌리는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활동들도 활발히 일어났던 게 이제 2000년대 초중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연선님의 어떤 영화 보기 경험을 이제 연달아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주신 자막의 경우나 아니면 코덱 오류 이런 것들이 나서 이제 그 영화를 다운받은 영화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제대로 봤다 못 봤다 이런 선택지가 아니라 영화를 구했다 못 구했다 이런 선택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캐롤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캐롤을 극장에서 10번을 봤는데 극장마다 컨디션이 다르니까 화질이 되게 안 좋은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PC에 더 깨끗한 PC 화면으로 보는 게 더 뭔가 제대로 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극장보다 집에서 보는 게 더 고화질에다가 깔끔하게 영화를 보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그 영화에 집착을 해서 되게 좋은 자리, 그리고 되게 조용한 옆 사람들, 그리고 좋은 음질과 좋은 화질 이런 것들로 보고 싶어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혼자서 보는 게 더 완벽한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필름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건 아마 프랑스 문화원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거기 가면 또 이제 일주일 내내 하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뭐 3일인가 4일 그렇게 됐는데, 거기 가면은 맨날 똑같으신 분을 만나요. 뭐 전향준 선배님 까라해서 쭉 거기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 문화원에서 또 이제 영화를 봤죠. 독일 문화원에서는 이제 프랑스 문화원에서 만난 사람을 또 독일 문화원에서 또 계속 만나죠. 그러니까 이게 안 친해질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죠. 여기 분장님이신 김은주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향주 선배님, 뭐 기타 등등 되게 유명하신 분들을 이제 거기 가면 다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사 나누면 그 프랑스 문화원 앞에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중국집 가서 꼭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뭐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중국집에서 같이 밥 먹다 보니 알게 되는. 그러면서 대화가 한번 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형님 되는. 그렇게 늘 만났으니까. 그렇게 프랑스 문화원과 독일 문화원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선배님들이 그런 뒷받침이 있었던 게 이제 책들이 이제 좀 나와줬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뭐 작은 영화라는 것이 과연 그 작은 영화라는 개념으로 갔다가 열린 영화로 갔다가 아주 그걸 각자의 의미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영화에 대한 개념, 영화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이걸 작다라는 개념으로만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이 세상을 조금 작은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갈 거냐, 넓게 보면서 열린 세상으로 갈 거냐라는 각각의 개념들이 형성이 되면서 영화들이 각자 발전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동아리들은 동아리대로 각자 움직이는 따로 움직였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의 움직임과 다르게, 그래서 뭐 그날이 오면 이런 영화들이 쭉쭉 만들어졌지만, 과연 이제 시네필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하다가
그런 공간이 영화공간 189를 통해서 이제 오는데 저희 영화공간 189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사실 봉준호 감독도 저희가 회원만 해도 거의 1000명이 수준으로 확보가 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많은 이제 정보들이 오가는 왜냐면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뭘 해도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영화로 간다라고 누가 독립영화로 가는 길이 있었다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84년 그 전부터 시작됐지만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개척해야 되고 우리가 만든 게 우리 이제 새로운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영화 길은 이렇게 가는 거고 영화하려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어떤 뭐 경험적인 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처음이니까 여기서 시행착오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영화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누구는 이제 그런 공간을 통해서 상업영화를 가는데 우리는 그때 상업영화를 간다는 걸 제도권으로 빠진다고 표현했거든요. 그 제도권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충무로가 도제 시스템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도 겁이 났어요. 한 10년을 해야지 무슨 뭐 촬영감 감독이 되나 뭐 감독은 그 10년을 어떻게 버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도제 시스템도 많이 없어졌지만 그때 우리가 시작을 했던 부분들은 모든 게 다 사업이다 보니까 되게 심사숙고한 것도 많지만 일단 가보자는 것도 있었고 그게 이제 하나씩 다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공간 189도 이거 한번 해보자지 앞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개념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제도권 충무로라는 이름의 어떤 제도권이라는 얘기가 좀 나온 김에 그쪽 관련해서 또 얘기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런저런 좀 책과 좀 글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90년대 들어서 다양한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 작은 영화 혹은 이런 지금은 이제 독립영화의 어떤 전사로 이야기가 되는 그런 공간들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제 90년대 쯤부터 되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충무로에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명필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청산군대에서 활동을 하시는 이은님이 명필름을 설립을 하고 이제 접속 같은 영화를 만들고 했던 경우들을 좀 떠올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90년대에 충무로가 그러한 기존의 제도권의 도제 시스템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좀 한편으로 풍성해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바깥에 어떤 독립영화라는 이름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지금 시점에도 그때를 바라볼 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하게 좀 관객분이 좀 질문을 주신 것도 있는데요. 이제 이하영 대통령이 이제 시네필로 시작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신 것 같다라는 질문이 또 있었는데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신 계기와 함께 이 당시에 어떤 이런 이 충무로라는 곳과 충무로가 아닌 여전히 비제도권인 곳 사이 어떤 갈림길 사이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조금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그때 이제 뭐 그날의 운명이라든지 뭐 기타 그런 저희 비제도권 안에서 만들어졌던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우리가 리얼리즘을 외치는데 왜 완성도는 그렇게밖에 안 나오지? 라는 고민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더 연구하고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그 당시에 시네필이 될지 뭐 시네필이라고까지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도 아니고 되게 많이 게으른 사람이었는데 영화보다도 많이 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영화를 하게 됐던 아주 그 상황은 그 당시에 영화관 189를 통해 가지고 영화는 되게 많이 봤어요. 뭐 몇천 편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세미나를 하게 되면서 아 영화는 이런 거구나 여기다 이런 걸 집어넣어야 되구나 하는데 제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되게 좀 제가 제도권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때 대기업이 영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성의 영화 들어오면서 그때 저희 189가 2층에 있고 신신혜라는 영화사가 4층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3층에 김성수 감독 등등의
이재용 감독 등등의 이렇게 입봉하려고 하는 감독들이 방을 얻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제도권과 우리과의 연결이 막 되면서 서로 이제 교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그때 신신에서 결혼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봤죠. 결혼 이야기 만들고 봤더니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을 때 풀어줘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때는요. 지금 하시겠지만 풀어줘서 기획? 멋져 보이는데 신신의 신처 사장이 되게 멋있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럼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저쪽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신신에 와서 딱 제가 가장 약한 게 흥행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과차하게 못되는 어떤 작가주의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차장님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시나리오 주면서 너 시나리오 어떻게 생각하니까 되게 철학적으로 얘기했죠. 여성의 해방과 함께 이 사회에서 핍박받는 여성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평등지 그거 말고 이 영화 될 거 아니야 안 될 거 아니야 그 질문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이 영화에 담긴 사상과 정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리고 뭐 작가주의적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 제도권을 무시했다는 부분, 제도권에 들어가려면 이것이 필요하구나 해서 다시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나 한혜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도권이라는 말에서 떠올리는 그 이미지는 이하영 대표님 세대와는 조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도 한국 상업영화라고 불리는 어떤 충무로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도 제도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토크를 하고 있는 이 영상자료가 혹은 이제 영상자료를 비롯한 여러 시네마테크 혹은 이제 전국 곳곳에 이런저런 영화제들, 국제영화제든 독립영화제든 다양한 영화제나 혹은 이제 90년대 중반에나 생겼던 이제 한예종의 영상원이나 이런 것들 모두를 이제 제도권이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뭐랄까요, 제도권과 비제도권을 나누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상상했을 때 저와 한혜선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떤 활동이 좀 많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한혜선 선생님께서는 이제 마테리알을 직접 독립자체로서 발행하시고 하면서 이런저런 비제도권의 활동들을 해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제도권과 비제도권 사이의 어떤 활동들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오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한혜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어서 많이 길게 써왔는데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비제도권의 실천이 제도로 포섭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86세대의 대안적인 활동들이 그렇게 제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86세대의 어떤 성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마주한 어떤 곤란함이나 혹은 과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도화가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좋은 의미에서의 변덕, 좋은 의미에서의 충동, 그리고 자유나 어떤 갑작스러움 등을 유연하게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실 저는 무언가가 제도화되고 무언가가 점점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좀 재미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좀 미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비평 활동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201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서울 현대미술계의 신생공간이라는 흐름 때문이었거든요. 이제 그 시기에 기존의 현대미술계의 젊은 작가들이 이제 기존의 갤러리나 아니면 선배 세대의 대한공간과는 다른 공간들을 만들고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대안적인 움직임이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이 2020년이 되기도 전에 굉장히 미술관과 그다음에 지원금 제도로 인해서 제도 속으로 완전히 포섭되고 사그라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각적으로는 한마디로 재미없어졌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근데 그게 물론 플레이어 개개인의 잘못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안적이라는 게 되게 특별한 시공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이고, 그래서 순간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이 이제 사라지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대안적인 시공, 열기가 있었던 그 시공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그린 것이 사실이고, 마테리얼을 하게 된 계기도 그런 어떤 열기를, 그리고 대안적인 시공 같은 건 좀 거창하지만 영화나 영상계에 좀 가져오고 싶다. 거기 그런 걸 만들어 보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활동들이 과거의 비디오 테크들의 활동과 좀 겹쳐 보인다는 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잠깐 여기서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제도권, 비제도권에 대한 그 해석 부분이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고유 명사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물에 반대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을 안 지켰다면은, 그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한국 영화가 그렇게 잘 존재되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치열했거든요. 치열했다는 게 뭐냐면은 만드는 것도 치열했지만 영화 공부하는 것도 되게 치열했고, 그러면서 정신들이 올바로 박혀버린 것 같아요. 정신들이 올바로 박히니까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공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예, 그건 잘한 척입니다. 그렇게만 들으시면 되고요. 예,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현재 한국 영화의 어떤 그 커다란 바탕, 뿌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기존에 저랑 같이 그 당시에 동시대에 활동하셨던 많은 영화인들이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뿌리나 밭을 이렇게 좀 튼튼해지지 않았을까? 그거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제도권, 비제도권에서 비제도권이란 그 고유명사를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제대로 올바르게 좀 박아보자. 근데 그걸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만들어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아픔도 겪어보고 힘들어도 보고 이게 아닌가요?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의 뭐 1980년 초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쳤던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독립영화 해외에서 도쿄도 만들어진 상황이었고,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영화를 만드는데도 그 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판단해요. 그런 차원에서의 제도권과 비제도권을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연계되는 질문이 공격 질문 중에 톡방에 올라와가지고 이것도 질문 드리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80년대 이제 영화 운동 이런 활동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 이제 당시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제 충분히 현장으로 좀 대거 진입한 게 90년대라고 할 수 있고, 한편 이제 90년대 이제 영화 189 문화학교 서울 등으로 이어지는 이런 활동의 어떤 중핵이셨던 분들, 아마 질문 주신 분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문화학교 서울 쪽이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시네필들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상업영화, 충무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독립영화로 그 어떤 바운더리로 정착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이렇게 80년대에 활동하셨던 분들과 90년대에 활동하셨던 분들 사이에 어떤 왜 80년대에 활동하셨던 분들은 충무를 많이 갔고 90년대에 활동했던 분들은 왜 독립영화에 머물고 있는지, 그런 차이에 대해서 혹시 이하영 대표님께서 말해주실 게 있는지 여쭤보시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 차이가 있나요? 차이를 저는 못 느끼겠는데, 90년대 활동하신 분들도 많이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 길을 자기가 이제 찾아서 가면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이리가 저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만들어졌던 길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80년대 활동하셨던 분들은 길을 만들었어요.
네, 지금 만들고 실패 그게 나쁜 길이든 좋은 길이든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오신 분들은 그 길 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고 지금 90년대에서 활동하신 분도 영화 잘 만들고 계시고 그다음에 도쿄에서도 잘 활동하고 계시고 영화 연구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학교에서도 하시고 아니면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면 영화관 떠나시고 뭐 이런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거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제도와 비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영어의 팔고를 비롯한 미디어테크들 자체가 일단 비제도권 안에 있는 활동이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뭐 불법 비디오라든가 합법의 영역 바깥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상영하는 행위 자체가 법의 규제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시공간이기도 했고요. 한편으로 이제 저희 90년대생 시네필들도 이렇게 합법적이지 않은 경로로 많이 영화들을 볼 수밖에 없었고 한국에 소개되는 영화가 과거에 비해서는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세대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시네필 세대가 이 합법적이지 않은 영화 관람 혹은 이제 영화 소비를 계속 해오고 있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네필이라는 집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속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과거의 시네필 문화에 대한 연구나 책들을 보고 있으면은 약간 한편으로는 이상한 좀 양가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당시의 불법 비디오 상영 같은 것들은 그리고 한겨레라든가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종 보도가 되기도 했고 키노나 시네시그 같은 영화 잡지들은 물론 그런 상영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 기사란이 따로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반면에 이제 저희처럼 이제 토렌트라든가 웹하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뭐 굿다운로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파묻혀서 저희의 어떤 영화 보기 행위는 그저 그냥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 채 그냥 불법이다라는 뿌리평을 받게 됐다라는 생각이 한편은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런 책들을 보고 있으면 일종의 어떤 부러움 같은 게 한편으로도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세대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런저런 책들, 뭐 저번 주에 대담을 참여하셨던 한민수님의 이제 영화도둑 얘기라든가 한현선님이 참여하고 계시는 그 마테리알 4호에 실렸던 그 해적을 위한 변명이라는 글 같은 글처럼 종종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충분히 어떤 저희 세대의 어떤 비합법의 영화 보기 경험이 충분히 좀 담론화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두 분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현선님께 먼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한민수 씨의 영화도둑 일기 같은 경우 미디어버스라는 굉장히 고젓한 출판사에서 나왔고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저번 주에 대담에도 그 저자로서 참여를 하셨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봤었는데 미디액트에서도 이제 그 자막 제작하시는 분과 함께 네. 북토크 강연 비슷한 걸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이미 이제 눈 밝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고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의 불법적인 욕망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즘에 그 우리의 불법이 좀 너무 쉽게, 그러니까 동수님의 의견과 또 좀 다를 수 있는데 불법이 너무 쉽게 제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적질은 불법이 맞고 그런 불법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된 데에는 이제 제도의 어떤 결핍이 있죠. 시네마테크나 라이브러리의 어떤 부족, 그리고 지역적 불균형, 배급 구조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충분한 논의나 그런 것이 없이 해적질이 되게 좀 당연한 무언가 아니면 90년대생들의 정신을 담은 어떤 것 좀 멋지고 힙하고 쿨한 것 이런 것으로만 여겨지게 된다면 그건 또 그것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하영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보다 훨씬 앞서서 이제 불법적인 앞서서 범법자가 되신 그런 어떤 세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의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또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다운로드라는 개념보다는 글쎄요, 저희가 변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겠죠. 저희는 영상을 소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생산을 진행하려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뭐 다른 불법이냐? 이거 다 어쨌든 먼저 말씀드린 건 불법이었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는데 그 형태가 좀 틀렸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그 20대로 후져지지 않거든요. 네. 거기에 몰빵을 하고 거기에 많은 거를 갖다 바친 제 인생이 후져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불법으로 판단하면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같이했던 이영경 씨가 사실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이제 2009년인데 저한테는 영화의 동지죠. 지금의 저를 이렇게 한 사람이고 그분이 자기의 죽음을 아무한테도 안 알렸어요. 이제 암이 걸렸었는데 그거를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하게 알게 된 거죠. 굉장히 우연하게 굉장히 친했던 어떤 한 후배가 원경 선배가 연락이 계속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 그런데 그거를 순간에도 저도 의심을 했어요. 가끔 이제 잠수를 타는 친구인데 이상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거 같고 요새는 중립적인 그것이 이제 불법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알아낸 게 불법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불법을 하지? 국민건강보험에 있는 친구한테 야 67년생 이영경 한번 넣어서 한번 하려다가 그게 아니죠. 저랑 그 친구한테 계약을 한 게 있었어요. 시나리오 계약을 하나 해준 게 있었는데 그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접속을 확인해서 주민등록번호 확인했죠. 주민등록번호 확인한 다음에 그걸 넣었더니 그게 이제 3년 후였던 것 같아요. 2012년에 나의 동지가 11년인가 나의 동지 2009년에 이미 사망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슬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왜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하고 떠나야 되느냐라는 거야. 이 친구는 과연 이 친구가 영화공에 189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걸 제 스스로도 생각해요. 대단히 큰 일을 했어.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다 개척인데 개척을 했잖아요. 선구자가 됐잖아요. 그런 친구가 왜 영화인들의 어떤 같이 했던 동지들의 그런 것도 안 받고 떠났어야 되냐. 나중에 제가 이제 겨우 연락처를 알아서 이제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그냥 조용히 가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 운동을 같이 하고 활동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가 혼자 왜 떠나려고 했더냐. 이게 우리가 영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한편의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다 동지처럼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이 같이 영화운동을 했던 어떠한 세대에 대해서 한편으로 부정하지 않았나? 한편으로 왜 우리한테 그런 마지막을 줬는지는 우리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던 것은 과연 우리의 영화운동이 힘들게 했던 영화운동들, 그 다음에 힘들게 했던 그런 젊은 시절이 과연 올바랐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영경 선생님 관련해서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실 한국 영화사 이런 것들 공부할 때 그렇게 언급되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당시에 활동하셨던 분들의 이름들이 많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소중한 이름들을 다시 좀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슬슬 이제 관객분들 질문 주신 것들 몇 가지를 소화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상영한 영화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특히 한국 고전 영화에 관련한 좀 질문들을 좀 소화를 해보고 진행을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화분과 관련해서 하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국내 시네필들은 이제 한국 고전 영화에 좀 거리감을 느끼거나 좀 무관심하게 여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지금의 관점에서 보기에 어떤 여성질환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인상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 고전 영화를 볼 때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데 왜 한국 영화는 왜 그런 맥락에서 더 보지 않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획전의 마지막 사용작이 화분이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와 비슷한 어떤 동시대의 한국 시네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국 고전 영화에 대한 어떤 거리감과 편견 혹은 이제 은연중의 멸시나 무관심 같은 것들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제 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좀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하지만 좀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동수님께서 해답을 주셨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서 뒤로 계속 발굴하고 파나가면서 조금 더 한국 고전 영화에 대한 애정을 쌓아간다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그게 해답일 것 같고요. 제가 해외 영화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 옛날 해외 영화를 볼 때와 옛날 한국 영화를 볼 때 이렇게 기분이나 감각이 이렇게 다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일단 지금 내린 결론은 제가 그냥 너무 한국인으로서 그 옛날 한국 영화를 봐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익숙한 언어와 익숙한 어떤 환경에 처한 인물들을 보는데 그 인물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이질적으로 다가와서 오히려 몰입이나 뭔가 공감이나 이런 게 안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 10대의 그 느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책이 영화를 만듭니다. 유신 정권이 내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닌데도 하기종 감독님은 그런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뇌를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그 또한 되게 힘들게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사 정권, 독재 정권 안에서 과연 어떤 영화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라는 개념. 그 군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노태우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나오는 이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 때 영화가 확 치고 올라가는 정권이 정책들이 영화에 좌우한 게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80년대 활동했던 사람들이 일단 80했던 영화를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의식이 있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독재 정권을 어쨌든 막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세상이 왔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걸 막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영화들이 제대로 걸어갈 수 있었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정권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영상이라고 해야 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억제이고 독재이면 그 다음에 이 산업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한국 영화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획개발이라든지 하여튼 영진이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관객들 점점 또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 지금 현재 정책도 영화에는 굉장히 이렇게 막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영화를 좀 무시하는 거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필름을 준 게, 필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러닝타임을 딱 2배 줘요. 그럼 테이크 못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테이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냥 오케이죠. 첫 번째 찍고 오케이. 그 당시 필름이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도 영화를 만들었다는 걸 저는 그걸 생각하고 좀 한국말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가라앉히면서. 그러면 또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방금 이제 질문을 주신 건데 이제 당시 영화공가 189의 시스템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스터디와 비디오 상영을 하는 공간이었는지 혹은 이제 상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영을 했던 건지 혹은 이제 영상도서관처럼 가서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를 골라서 트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여쭤보셨고 뭐 회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혹은 이 당시에 이제 많이 찾던 관객들, 시네필들의 어떤 총체적인 취향 같은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 분이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이하영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네마테크라는 어떤 개념으로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같이 공부하자는 개념으로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 같이 고민했던 영화 공부도 해야 되겠고 만들기도 해야 되겠고 해서 24시간 영화학교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전현수 선배가 이제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앞서 있던 많은 선배님들이 다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왜냐면 우리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고 우리 공간 안에 책도 많고 비디오도 많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술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거의 189는 이용경 씨는 그냥 집이에요. 거기서 하루 종일 자기 뭐 시집가는 돈 다 태우는 거니까 어디 갈 데도 없었던 거고 저희들도 뭐 갈 데 없으니까 계속 거기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사 주시면서 이런 거 하면 어때 저런 거 하면 어때 하다가 그렇게 하면 어때가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들의 고민이었던 거죠. 앞에 이제 선배들이 있는데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면서 아 영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몽타주가 뭔지 미장센이 뭔지 헐리우드의 시스템은 뭐지 이런 거 배우고 싶다. 그리고 오케이 그럼 강제로 24시간 영화 오케이 땡큐 해서 만들었고 야 우선 만들어보면 어때? 그래서 이제 했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오정옥 감독님도 계시지만 또 박현수 선배님들, 이강모 선배님들처럼 이제 카메라나 촬영 쪽으로 공부하셨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카든상을 만들면 어때? 카든상은 무슨 뜻이냐면 카메라를 든 사나이는 영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 제목들은 이용경 씨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쪽에 되게 천재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용경 씨는 하루 종일 책만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영화학교 만들고 카메라 든 사람이 만들고 비디오를 빌려주면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야 진짜 돈을 받자. 그래서 돈을 받았고 그리고 또 왜 돈을 받아야 되냐면 이제 점점 헤드가 좋은 JVC인가요? 거기서 포헤드인가 헤드가 뭔가 되게 좋은 헤드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걸 사러 갔더니 되게 비싸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럼 이제 그걸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을 좀 받아야 되겠고 그런데 후원하신 분도 또 생겼어요. 어떤 치과 의사는 우리한테 후원도 해주시고 말다가 저희가 아마추어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시향시에라는 것이 이제 저희 그 인사하면서 시향시에가 등장합니다. 근데 시향시에가 저희를 인사하면서 시향시에가 과감하게 그 당시에 첸카이 감독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첸카이 감독을 초청하면서 되게 세졌죠. 시향시에가 되게 유명해진 거죠. 일개 조그만 데서 나라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일개 조그만 데서 첸카이 감독을 초청을 해서 영화도 틀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어떤 포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문학의 서울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야 이게 시네마테크다 그랬는데 아까 불법 얘기 나온 것도 이제 조금 더 여기서 가미를 하면은 나라가 얼마나 후졌으면 시네마테크가 불법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불법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가 되게 후진 나라고 이 나라가 시네마테크를 우습게 하는 거죠. 시네마테크가 새로운 세대를 만들고 시네필을 만들고 건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세상과 건전하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시네필들이 불법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 이 나라는
질문. 요새 최근에 글 쓰셨던데 한국 영화의 종말에 대해서 쓰셨던데 종말을 맞이해야 될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영화가 189 이후에도 시향시라는 곳이 있었고 문화도 서울이라는 곳이 있었고 되게 다양한 시네마테크들이 쭉 이어져서 저희가 지금 대담을 하고 있는 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코파 등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이제 시네마테크 자체에 대한 조금 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계속 이제 영화가 189가 어떤 시네마테크 운동을 하자라고 라는 어떤 그러한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네마테크 189가 있었고 그 이후에 등장한 여러 비디오테크들의 존재로 인해서 지금의 어떤 시네마테크들의 모습이 갖춰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네마테크라는 공간이 단순히 이제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문학길 189에서 뭐 카메라에 든 사람이라든가 24시간 영화학교 같은 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영화를 직접 이제 관객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맥락 속에서 이제 이하영 선생님께서는 그 시네마테크는 어떤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하은사 선생님께는 이제 시네마테크의 어떤 관객으로서 처음 시네마테크를 찾은 사람으로서 시네마테크가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어떤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담을 좀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과거의 얘기니까요. 굶어본 사람이 안 가고요. 전혀 없으니까 다 하고 싶었어요. 없으니까 찾았고, 없으니까 만들어봤고, 없으니까 어쨌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시네마테크가 되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또 하나 우리가 이 영화공가 189가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많은 걸 했는데 이현경의 그 죽음을 알리고 이현경을 추모하면서 A라는 영화제한테 이현경에 대한 어떤 길이는 어떤 잘난 거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부정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들은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는구나. 그 안에서 다 공부하고 그 안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야 189에 있어서 너무 좋았어. 이 영화 너희들 구했니? 이 책도 있었구나. 여기서 세미나니까 좋았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공간에 대한 애착에 대해서, 물론 애착 있는 사람들은 땡큐죠.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시는 분들에서 고마운데 저희는 참 저희 거를 만든 걸 포기했거든요. 저희도 영화 만들고 싶은 사람인데 저희가 영화공가 189를 패치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패치의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얘기를 이현경 씨랑 진짜 밤새도록 며칠 동안 얘기하게 된 건데, 우리가 이거 계속 하는 거 맞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는 껍데기만 있잖아. 우리한테 남은 거는 여기는 비디오랑 책밖에 없잖아. 우리는 계속 앞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슬펐어요. 그들은 지금 제도권으로 가서 지금 조감독하고 프라다스 개만두고 앉아있고 이런데 우리는 지금 나도 만들고 싶은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네. 우리한테 남은 게 없네. 이게 이런 패배주의적 사고, 패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던 우리들의 그런 희생이나 우리들의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나중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안 해주는 거 보고 우리가 20대 때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사업영화를 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저는 배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급을 해서 나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좋은 영화 만드는 것보다 수치 흥행으로 그냥 이쪽 방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더 들어서 더 악착같이 배급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후회감과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시네마테크에 네. 대해서 네, 저는 시네마테크가 간단히 말하면 단순히 빼고요. 옛날 영화를 틀고 이제 교육을 하고 시네필들의 영화 사랑이 실현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뭐 한국 영화가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화가 정말 위기고 그리고 뭔가 죽어가고 있다면 이제 시네마테크는 우리가 혹은 선배들이 알던 그대로의 영화를 지켜내는 게 아니라 어떤 영화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혹은 죽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영화들이 나올 수 있는지 새롭게 우리가 포섭할 수 있는 영화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얘기하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한국 영화 미래를 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저희는 다 끝난 것 같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대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긴 시간, 저희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는데 긴 시간 자리에 앉아 계셔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